시장은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해요. 근데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식에 동학개미운동의 이제 대장님, 우리 존니 대표님, 되게 오랜만에 뵙는데요. 사실 그 전에 김작가 TV 한 2번 정도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예. 대표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바빴습니다. 네. 강연 많이 다녔고요. 네. 또 지방에 특히 많이 갔고 또 정신없이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TV에도 좀 많이 출연했고, 그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사람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고 또 노후 준비 중요하구나 느낀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돈에 대한 생각 네. 그게 이제 많이 바뀐 것 같아서 좋습니다. 대표님은 근데 사실 CEO시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의 CEO분들이 사실 이렇게 바깥으로 뭐 미팅이라든가 회의는 많이 있지만 그렇게 뭐 강연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 이런 거 많이 하질 않잖아요. 대표님 이런 거 좀 많이 하면서 좀 뭔가 이동도 많을 거고 지방도 많이 가야 되니까 뭐 애로사항이나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저는 특히 이제 뭐랄까요 금융의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네. 이제 대부분의 한국의 어떤 금융 산업은 이제 굉장히 확장되어 왔지만 사실은 소외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젊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 전혀 그런 금융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메리츠의 CEO지만 우리 고객층이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이 그 금융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하나의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죠. 네. 고객을 만나러 다니는 거죠. 대표님 이번에 이제 출간하신 이제 강방천 존리와 함께하는 나의 첫 주식 교과서. 강방천 회장님 그 SF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이신데 두 분은 원래 좀 친분이 있으신 거예요? 네, 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네. 굉장히 과거로 올라가 보면 네. 네, 굉장히 서로 외로웠죠. 왜냐면 대부분 한국은 주식을 단타로 하고 그쵸. 또 심지어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문화에서 그분은 나름대로 국내에서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저는 또 이제 해외에서 이제 한국의 주식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했고 그래서 그런 평소에도 그 철학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다가 요새 이제 주식 붐이 불면서 네. 주식에 대해 투자하는 사람도 많이 늘고 했는데 네. 어떤 기초적인 철학이 없으면 나중에 또 주식 투자하는 거를 또 꺼리게 되고 네.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교과서 같이 뭐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다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잖아요. 그쵸.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파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사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격을 맞추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지고 네. 또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빨리 도망가고 싶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상식이 있으면 좀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런 책을 내게 됐어요. 투자 이전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대표님 직업이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펀드 매니저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전에 직업은 사실 첫 직장이 제가 알기로 회계사. 미국 이제 공인회계사이셨던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새로운 길로 이제 갑자기 왜 돌아오셨던 거예요? 글쎄요, 그게 우연이죠. 제가 첫 펀드 매니저 직업을 갖게 한 회사가 네. 스커더 스티븐슨 클락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최초의 자산운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오래된 회사인데요. 네. 내가 회계사였을 때, 네. 핀마우이라는 미국의 큰 이제 회계법인이었어요. 그때 회계사만 한 4만 8천 명? 그 당시에 전 세계 큰 회사였는데, 같은 건물에 스커더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같은 건물. 네. 그게 우연이죠. 네.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 회사가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는 그런 기사 여러 번 봤고, 그 회사 투자 철학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옛날에도 미국에서, 이 회사가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기업 방문을 처음 시도한 회사. 그전에는
미국 자산운용사도 기업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네. 처음으로 기업방문을 시작하는 회사고 처음으로 자체 리서치 인력을 구축하는 회사.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자산운용사도 자기네가 스스로 그런 리서치 인력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그런 파이어니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어느 날 회사에 내가 지금 점심시간에 네. 같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고 아, 그렇게 해서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를 만나게 됐고 또 거기에 내 지금도 그 친구처럼 지내는 내 보스가 있었죠. 니콜라스 브레이시라고 코리아펀드 창시자가 마침 저하고 만나게 됐고 그전엔 전 전혀 몰랐어요. 이 자산 운영업이라는 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회계사였기 때문에 그 회계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러면 이 회계사란 직업과 펀드 매니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숫자를 다루기도 하고 둘 다 돈을 다루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펀드 매니저 직업을 바뀌고 나서 좀 책을 보니까 대표님이 뭔가 크게 사고에 대한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계사는 네. 과거의 숫자를 다루는 거고 그렇죠. 이제 펀드 매니저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를 알면 미래가 예측이 쉽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회계사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고 네.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한국 주식의 이제 회계의 중요성을 잘 몰랐을 때예요. 그러니까 분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IMF가 겪게 된 이유도 저는 그 분식이 원인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식 회계하는 거를 남들보다 알아보기 쉽죠. 이 숫자가 네. 안 맞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회계사일 때는 뭔가 투자의 본질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셨던 잘 몰랐죠. 그렇지만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러던 회계법인에서 401K가 있었기 네네. 때문에 그 퇴직연금이죠. 그걸로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투자한 거는 없었죠. 자, 책에 보면 또 자본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자본주의 본질 뭔가요? 자본주의라는 거는 네. 자본가가 돈을 버는 사회? 자본가가 돼야 된다. 근데 자본가가 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증가 속도가 노동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달아라. 그러니까 나보다 내 자본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다 일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본가가 돈을 버는 사회다. 자본 일을 해야 된다. 그 노동자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제 몇 가지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노동을 막 신성시하고 땀을 흘려 돈을 버는 것만이 정말 중요한 거다. 이런 식의 사고는 이제 조금 우리가 버릴 때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한 거죠. 그죠. 그죠? 그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 거. 그거는 농경사회에서는 가능했죠. 근데 지금은 21세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이 투입되고 그 자본이 새로운 공장도 짓고 네. 새로운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는데 나는 그 옛날 농경사회처럼 나는 열심히 땀만 흘리면 될 거야. 네. 그건 지극히 잘못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가르치고 있죠. 세상은 언택트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이 일하는 거를 네.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어려운 그렇죠. 그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죠. 책에 보면 또 평범한 사람이 부를 이루기 위해 부자 DNA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그 사례로 그 어떤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 생산수단가 아닌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부가 이제 달라지는지. 그 사례의 주인공이 일단은 제가 확신하건데 아마 VIP 자산운용 최윤철 대표님.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부자 DNA 개발해야 한다. 이건 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거죠.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네. 부자가 되고 싶어야 돼요.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궁금해야 되고 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 부자가 되는 방법은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나는 부자가 되려면 뭘 할까?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어떤 데 투자해야 될까? 근데 그거를 전혀 안 하고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 나이가 들었을 때 저 내가 왜 그 생각을 안 했지?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된다. 그리고 돈을 가르쳐야 되고 자연스럽게 돈을 얘기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투자를 가르쳐야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미국에도 좀 그걸 몰랐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1970년대 이제 미국 NBA 명단, NBA 명예 전당에 오른 스펜서 헤이우드 이제 농구 선수가 뭐 지금부터 사실 50년 전이긴 하니까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네, 현금과 주식 둘 중 하나를 제안받았는데 당시에 현금 10만 달러, 당시에 뭐 한 1억 정도니까 뭐 지금으로서도 작은 돈은 결코 아닐 텐데 그때 나이키 주식을 10%를 받을 거냐. 근데 현금을 받을 거냐 했는데 그 어떻게 된 건가요, 실제로? 그때 재미난 스토리예요. 저도 네. 블룸버그에서 봤는데요. 네. 그 가장 뼈 아픈 잘못된 결정. 그렇죠. 근데 이제 스펜서 헤이워드라는 사람이 그 지금 우리가 보통 마이클 조던 알잖아요. 네. 마이클 조던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키에서 이제 나이키가 그 이제 선전을 하려니까 농구 선수한테 네. 신발을 신고 뛰어달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한 건데 네. 10만 달러를 받을 거냐 아니면 그 나이키 주식의 10%를 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도 이제 그 잘 모르죠 그런 거를 농구 선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요. 이런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좋을까? 그랬더니 매니저가 당연히 현금이지. 그 회사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나이키가 아마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망설임 없이 10만 불 달라고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뼈 아픈 이제 실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많은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농구 선수가 연봉도 많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연봉을 받고 하지만 네. 그렇게 받는다 치더라도 그 노동이잖아요. 네. 노동의 증가 속도는 이 자본의 증가 속도를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이키 주식을 갖고 있는 순간에는 나이키 직원들이 나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내 부가 늘어났지만 내가 한 일이라는 거는 소유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을 소유하라. 이게 그 좋은 교훈이죠. 그러니까 어떤 좋은 주식을 소유해서 네.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그 내 자본이 내 아까운 자본이잖아요. 내 아까운 자본이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이제 소유해야 되는데 소유해야죠. 소유하려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좀 알긴 해야 될 텐데 2021년 주식 시장은 작년과 비교해서 좀 뭐가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대표님은? 이제 21년은 이제 많은 걸 겪었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은 걸 네. 겪었죠. 그러니까 막 코로나가 생기면서 네. 폭락과 또 폭등을 경험하게 됐고, 그쵸. 또 그 이 돈이 중요한 것도 깨닫게 됐고, 금융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됐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21년이 들어와서 이제 약간 너무나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았고 하니까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왜 주식이 안 오르지? 또 이제 작년과 같은 그렇게 막 익사이링한 거를 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손해 봤다는 사람, 뭐 괜히 투자했다는 사람도 생기고 또 나는 삼성전자 사는데 왜 삼성전자가 안 오르는지. 그다음 온갖 매스컴도 그런 단기적인 거에 포커스를 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쏟아내고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연금저축펀드나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직접 투자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커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아까운 돈을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노후 준비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분도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좋은데 퇴직연금은 주식 비중이 세계에서 꼴찌예요. 연금저축펀드도 안 해요. 네. 근데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이지가 않죠. 퇴직연금은 내가 퇴직할 때까지 투자하는 거니까 그거 갖고 투자를 주식에 투자하는 게 제일 먼저 맞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도 투자 시작하고 그래도 돈이 남으면 개별 주식 해야 되는데
완전 거꾸로 투자를 하니까 펀드를 해제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심지어 퇴직연금까지도 깨갖고 투자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결국 실패로 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올해 주식시장이 사실 3,300까지 갔다가 또 다시 정체하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 동학개미운동이 시작된 이 개인 투자자 참여가 작년에 굉장히 이 외인을 이겼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올해도 계속 될 거라 보세요? 모르죠. 네. 네, 그건 모르는데 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가들은 일단 투자를 시작했으니까요. 현명하게 투자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주위에 그런 단기 투자하는 거에 대한 귀를 닫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부터 주식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 없다. 그 시장을 보지 말고 회사를 봐라. 내가 투자한 회사가 네. 어떤 건지, 내가 그 투자한 펀드가 어떤 건지 거기에 집중하면 시장은 어차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내가 주식 투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식의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예요? 변동성이에요. 네. 변동이 하죠. 그렇죠. 오늘 주식시장이 좋았다가 내일 또 변동스럽게 네. 또 나빠졌다가 또 막 우리가 낮 시랑 똑같죠.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합니다. 네. 근데 그 변동성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렇죠. 차트 보면서. 네. 그러니까 맞출 수 없는 거를 가지고 네. 그거를 맞추는 걸 투자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죠. 근데 위험, 리스크라는 거 있죠. 주식의 리스크는 네. 변동성하고 다르죠. 리스크는 뭐냐면 이 회사가 내가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정말로 10년 후에 내 노후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회사인가? 네. 아니면 10년 후에 보면 그냥 없어질 회사인가? 그게 위험한 거죠.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열심히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다. 그러면 심각한 위험이잖아요. 그게 위험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죠. 사람들은 그 컨트롤 가능한 위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변동성을 잡으려고. 그렇죠. 그 위험은 내가 컨트롤 왜 가능하느냐? 그 어떤 회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있잖아요. 3개월마다 그 회사는 금감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리고 그 회사는 그 매출이 어떤지 그걸 다 보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그 공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잖아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회사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분산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그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시간. 그러니까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그다음에 펀더멘털 투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중요한 거를 사람들은 대부분 막 급하죠. 빨리 벌고 싶어요. 작년 많이 벌었으니까 옆에서 그러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수익률 얘기를 해요. 뭐 주식 투자했는데 20% 벌었어요. 10% 벌었어요. 근데 주식 투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제 독립, 여유자금, 그러니까 내 노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벌었다고 내가 노후 준비 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1,000만 원이 2,000만 원 되고 3,000만 원 되고 1억 되고 꾸준히 투자했을 때 그게 오랜 기간을 거쳐서 복리 효과를 통해서 내가 꾸준하게 한 달에 50만 원씩 했더니 100만 원씩 했더니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쯤 되니까 10억이 됐더라, 20억이 됐더라. 그런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하고 일찍 시작하고 네. 몇 가지 그런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장기 투자하고 분산 투자하고 네. 그런 펀더멘털.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국가에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도와준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금저축펀드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급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 그러면 야 한국은 장기 투자 안 맞아. 단기 투자가 답이야. 이럴 수도 있고 또 많은 매스컴들이 너무 단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혹하게 되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 또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지만 절대로 계속 맞출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항상 장기 투자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잘못된 기업에 우리가 뭔가 미래가 안 보이는 기업에 장기 투자하자는 거에 아니라 그런 의미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장기 투자라는 거는 이제 제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 종목을 내 갖고 야 어떤 조선 회사에 내가 투자했는데 10년께 들었으면 없어졌어.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면 안 돼. 그거는 그 중요한 거를 얘기하지 않은 건데 장기 투자라는 거는 제가 운영하던 코리아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저 코리아 펀드를 제가 91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과거 20년 동안 보면은 그 회전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팔았는가. 그러면 제가 판 주식이 제가 회전율이 한 10% 되니까 한번 주식을 사면 대부분 10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팔을 때 이유가 그러니까 전혀 안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왜 팔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회사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을 때가 있죠. 이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옛날에 경쟁력 있던 게 경쟁력이 없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세상이 경쟁자가 더 센 경쟁자가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경영진이 좀 이상한 그 액션을 한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팔 때는 예외 조항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갖고 있고 20년 갖고 있는 거죠. 아까 나이키 얘기했지만 이제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산 이유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아니면 그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이 회사 경영진이 좋으니까 반대로 팔 때도 이유가 있죠. 근데 장기 투자를 하는 얘기는 회사가 내가 계속 투자해야 됐는데 더 이상 이 회사는 투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생길 때가 있거나 아니면 더 좋은 투자 대상이 나타났거나 그런 예외적인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팔고 다른 기업에 투자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기억해 보니까 처음에 90년대 초에는 노동집약적인 것도 많았어요. 그 다음에 장치 산업.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금 포트폴리오는 우리 코리아펀드 포트폴리오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게 조금씩 움직인 거예요.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 중심인가요? 지금은 이제 헬스케어, 뭐 인터넷. 그 다음에 그런 옛날에 그런 장치 산업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장기 투자 안 했느냐 우리가? 장기 투자했죠. 당연히 지금도 우리 회전율이 20% 미만이에요. 20%란 건 1년에 한 20개, 그러니까 20% 정도만 돌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100개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리 얘기하면 한번 주식을 사면 평균적으로 5년은 갖고 있는다. 그런 얘기죠. 20%면 그 펀드의 평균 수치에 대비해서 되게 낮은 편인 거죠? 낮죠. 일반적인. 그 옛날에 한국에서 우리 경쟁사들 보면 뭐 10,000%도 있었어요. 10,000%요? 네. 1년에 몇 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다 바뀌는 거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죠. 더 바뀐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100% 미만인 데가 많죠. 자, 대표님이 이제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말씀하신 4가지 이유가 주가가 이제 갑자기 폭등했을 때, 두 번째가 기업의 펀드멘털이 달라졌을 때, 세 번째가 세상이 변했을 때, 네 번째가 사고 싶은 더 좋은 주식이 나타났을 때인데, 지금 두 번째랑 네 번째는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주가가 갑자기 과도하게 폭등했을 때. 이럴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예를 들어서 1조가 맞을 것 같다. 근데 갑자기 이 회사의 주식이 막 인기가 좋아갖고 1조, 우리가 생각할 때 1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 시장에서 너무 과열돼갖고 이 회사의 주식이 막 갑자기 5조가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과도하다. 그럴 때 파는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펀더멘탈에 하지 않은 이유로, 예를 들어서. 뭐 대선 이슈라든가. 그렇죠. 맞아요. 누가 정치인이 여기 친구들아. 아무 관련이 없는데. 네, 아무 관련이 없죠. 그런데 만약 주가가 3배 됐다. 그럴 때는 땡큐 하는 거죠. 그때 팔아야 되죠.